15. 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사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살펴보죠.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요맘때쯤 되면 그 고위공직자 내지는 국회의원들 뭐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맞습니다. 나오는데 자, 바로 이제 정치인들 최근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22대 국회의원들이죠. 네, 맞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첫 재산이 공개됐는데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많냐?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관심사가 되겠죠. 네, 누가 가장 많습니까? 네, 일단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회 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 그 중에서 신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네. 전국 147명의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하게 됐는데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 기준 했을 때 4명이 해당이 되는데 좀 전에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일단 그 민주당의 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출신 네. 바로 그 박희승 의원이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분은. 맞습니다. 판사 네. 출신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 전북 지역 최고액을 기록했는데요. 신고액이 바로 31억 6,100만 원 정도가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정동영 의원인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보다 약 10억 정도 적은데요. 22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네. 그리고 익산갑입니다. 역시 같은 당이죠. 이춘석 의원이 4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성윤 의원 전주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의원도 이번에 그 초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공개 대상인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공개가 되기 시작했네요. 총선 출마 네. 전에 그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네네. 퇴직 후에 1년 이내에는 재산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네네. 네, 역시 재산 변동이 없다. 네. 1년도 안 됐고 해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총선 전에 후보로서 공개했을 때 감안하면 13억 정도의 네네네. 재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이거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그 한 이분들도 다 한 2, 30년 정도 뭔가 네네. 사회생활을 했을 네네, 테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뭐 재테크 능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전국 평균 아까 147명이 네. 공개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일까? 바로 22억 정도의 예, 재산을 예. 평균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정동영 의원은 딱 중간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정동영 의원이 중간 정도의 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 참 재테크 달인 아니냐 뭐 이런 네네네. 얘기도 있습니다. 부러움 반, 예. 시기질투 반, 뭐 그리고 또 비아냥도 좀 뒤섞여 있는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얘기인데 바로 부자 공직자라고 해서 그러면 특별한 뭐 재테크 방법이 있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바로 주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네네. 부동산애들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도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일 건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가장 많은 박희승 의원 사례를 네네. 좀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네. 이분도 직장 생활을 꽤나 오래 하셨던 판사 출신이신데 전체 자산의 68%가 부동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자면 배우자 명의로 서울 종로에 단독주택과 상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친 명의로 또 다른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네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 출신이죠. 정동영 의원. 네네. 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동영 의원 역시 147명의 중간 정도 되는 예, 한 22억 맞습니다. 정도를 신고한 정동영 의원은 예, 맞습니다. 이분도 부동산이 주 자산인데요. 네. 서울 강남에 16억대에 달하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향이 또 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창에 4억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주택을 갖고 있고 토지 4억 4천 정도 되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또 아파트 전세권을 한 5억 원 정도 되는 전세권을 또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네.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춘석 의원 이분 역시 또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3선까지 했고 이번에 4선이 된 맞습니다. 거죠. 예. 이분도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이 바로 네. 부동산인데요. 익산의 아파트 그리고 서울 영등포의 네네. 전세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춘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끝내버리면서 되게 서운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 총 자산액이 많지가 4억 않죠. 2,700만 원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평균 147명의 네. 평균이 22억이라니까 네네.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네네. 재산 신고가 되고 이게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가끔은 이런 주식이 각자의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식 두 번째 고위 부자 공직자들의 재테크 비법 두 번째가 바로 주식인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예. 주식입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일반인들이랑. 네, 예. 생각하는 건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국회 상임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임위들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직무하고 자신의 상임위 활동, 그러니까 직무하고 관련성 있는 경우 수탁기관을 통해서 60일 안에 매각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잘 몰랐다라고 해서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재산 신고 기간에 확인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시끄러워지는 논란들이 왕왕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지난 3월에 우리 지역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죠. 네, 고위공직자들 뭐 공개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 지방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들 15명만 좀 살펴보면은요. 평균 아까 국회의원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좀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15개 자치단체의 장들도 평균 22억 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그 김관용 도지사 25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이태 완주군수도 역시 25억 4천만 원 정도를 신고했는데 바로 중간 수준 정도 되는 분들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을까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바로 적게는 1억 원 안팎, 많게는 10억 원 안팎인데 눈길 끄는 부분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평균치가 22억대였는데 뭐 1억 원 안팎도 있더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그 평균치를 끌어올렸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기업인 출신이죠. 최경식 남원시장이 바로 평균치를 대폭 끌어올린 인물인데요. 신고액만도 무려 203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이 다 끌어올렸네 평균.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그 재산 공개 대상 전국 고위공직자가 1975명인데요. 이 중에 무려 6대 부자로 전국 6대 부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도 역시 아까 제가 뭐 그 말씀드렸듯이 재테크 도대체 어떤 재테크 비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도 역시도 뭐 다양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돋보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상가 등등에서 부동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예금 이분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예금도 좀 상당히 있고요. 외제 차량, 골프장 회원권 등등에서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1,900여 명의 고위공직자 중에 6위라고 하니까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뭐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뭐 그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비난받을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늘렸다라고 한다면 증식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비난할 대상은 아니죠. 다만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이 가계 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구의 가계 재산들이 감소했는데 이런 걸랑 좀 비교하면 좀 괴리도 있고 좀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정말 한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코로나19 다시 또 등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4급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관리 대상은 사실 아니잖아요. 감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난 여름부터 계속 확산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확산되면 아무리 감기처럼 취급한다고 해도 뭐 치료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부족하다고 문제가 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제가 현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제는 코로나 치료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사제이고 그 다음에 먹는 약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주사제는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가 불거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게 바로 먹는 약인데 팍스로비드 그리고 라게브리오라는 두 개의 종류가 국내에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전량 수입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올여름 8월
초순경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그 대유행, 뭐 요즘 표현이 재유행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네네. 작년 수준만큼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유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먹는 약 처방이 많아졌고요.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는 네네. 대부분이 일반 감기약 처방전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먹는 약, 그 치료제 외에 또 하나 풍견상이 빚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코로나 유행기 때하고 아주 비슷한데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아하, 진단 키트. 네, 그렇죠.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요즘에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간이 진단 키트 많이 예, 사용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네. 그 간이 진단 키트 또한 풍견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네. 1회에 한 번 검사할 때 그 판매량이 보통 뭐 2개, 5개 세트 이렇게 파는데 그렇죠. 1회분이 보통 1,000원 정도에 판매됐었는데요.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유행하면서 네. 이게 4,000원, 5,000원까지 4배, 5배 가량 껑충 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도 좀 몸이 안 좋고 하면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네네. 집에 남아있는 네. 진단 키트가 있나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약국에도 없다.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독감도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네. 질병관리청 같은 관리부서에서 네네네. 어떻게 독감이 유행할지 수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네네네. 백신을 분배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수요 예측에도 사실 실패했고 또 네네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좀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인데 바로 그 질병관리청이 올 여름철에도 아마도 네. 우리가 엔데믹은 선언했지만 작년 수준에 또는 비슷한 수준의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을까 싶다. 네네네. 따라서 치료제를 좀 더 많이 비추게 한다라고 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원했던 만큼 다 편성이 안 되고 많이 삭감이 되면서 실제 구입하고자 했던 물량보다도 수입 물량이 먹는 약 수입 물량이 대폭 줄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네네. 풍견상을 빚어지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충분히 네네.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조언했는데 네네. 정부에서 그걸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네, 지적인 맞습니다. 거네요. 최종 예산권을 네. 쥐고 있는 게 바로 기재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빚어졌다는 부분이고요. 의료 대란, 의료 공백 네네. 사태가 길어지면서 네. 우리가 제목에도 적었습니다만 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 네네. 도생해야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시간이 있어서요. 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의료계 현실도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전북 현대모터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관도 많이 가는데요. 네. 우리 K리그 1 최다 우승팀인 전북 현대모터스가 강등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위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북 현대하면 K리그 최다 우승에 빛나는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그동안 뭐 이름을 K리그 날렸지 대표 않습니까? 클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전북 현대가 사상 처음으로 파이널 B로 추락하는 네. 여기서 강등이라는데 굴욕을 맛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9월 1일이었죠. 그 FC 서울과의 전주 홈 경기에서 네. 0대 0으로 비긴 게 화근이 됐는데요. 전체 승점이 7승 9무 13패 승점 30을 기록하면서 당시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남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하이 스플래시 파이널 B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 전북현대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만 이름을 날린 게 아니라 사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 그렇죠. 구단으로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스플릿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네. 처음으로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강등육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팬들이 좀 서운하실 건데 정성환 기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서 준비해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흔히 말하는 정성환 기자가 네. 추갈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월드컵도 안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크게 관심이 없죠. 네.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네. K리그는 네. 흔히 말하는 스플릿 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스플릿 제도라고 네네.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네네. 13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2019년부터는 이거 파이널 라운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긴 네네. 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정규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상위 6개 네. 팀은 흔히 말하는 파이널 A라고 해서 네. 이게 우승 경쟁을 하는 네네. 거고 하위 6개 팀은 파이널 B라고 해서 네네. 이제 잔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네네. K리그 2로 네네. 강등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전북 현대가 K리그 1 12개 팀 가운데 네. 11위이기 때문에 강등 위기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한다. 네네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네. 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강등은 되게 충격적일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네. 최근에 이제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하면 원래는 야구 명문 고교 하면 군산상고였지 않습니까? 예, 머리에 그런데 먼저 들어오죠. 전주고등학교가 네네. 그 뒤를 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전주고가 창단한 지가 1977년 창단했으니까 거의 뭐 50년 가까이 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전주고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봉황대기를 제패하는 또 시비가 크게 엇갈리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네. 서울 목동구장에서 치러진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결승전에서 경기상고를 상대로 6대 3으로 네. 우승컵을 들어 올린 건데요. 전주고 아시겠지만 그 지난 7월에 이미 크게 화제가 됐었죠. 지역사회에서도 청룡기 우승에 이어서 네네. 봉황대기 이번에 봉황대기까지 우승을 하면서 올 시즌에 이제 우리 그 흔히 전국 고구야구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2개를 휩쓰는 그런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전주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굉장히 유력한 그러니까 그 프로 네네. 구단 지명 뭐 네네. 1순위에 해당하는 정우주 네네. 선수라든지 뭐 네네. 그런 선수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주창훈 감독이라고 네네네. 이 감독이 굉장히 용장으로 이번에 네네.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물론 제 세대도 아닙니다만 뭐 정상학 선배 기자 세대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고교 야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북의 명성을 이어가는 그런 쾌거가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발 그 전북 현대모터스는 강등 위기를 벗어나고 전주고등학교는 계속 이 명성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성범죄,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말하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선 중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져서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마치 딥페이크 범죄를 놀이처럼 인식하면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과 관련한 법적 한계점은 무엇인지 오늘 또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주원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안면이 있으신가요? 네. 아, 그래요? 저만 몰랐군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긴 합니다. 무겁긴 네, 하고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청소년의 범죄 노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치권에서 활용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기술의 진보가 이 사회의 수기 과정보다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의 수기 과정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이만큼 가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기존과 굉장히 다른 것처럼 신종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를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술 매개 젠더 기반의 폭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그러니까 젠더 네. 폭력인데 이게 기술을 매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기술은 발전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네.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젠더 폭력이 이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고 좀 네네.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네. 또 가해자의 대다수 성별은 네네. 남성이다라고 하는 점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네네. 부분인 거고,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하느냐 온라인에서 하느냐의 네. 차이, 그것의 기술을 매개로 하느냐 아하. 안 하느냐의 네. 차이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덧붙여졌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의 발달, 기술의 진보는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습득하고 이거를 빨리 또 이해하고 빨리 조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그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범죄 접근성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데, 저도 우리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게임을 하듯이 그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범죄 제작물을 만들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결과물이 발생을 하니까 아직 범죄 관념이 덜 자리 잡힌 아이들에게는 네네. 이게 더욱 죄의식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허위 영상물 관련된 그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2021년도에 65.4%였는데 올해는 이게 73.6%까지 굉장히 높아진 수준인데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플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냥 손쉽게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직접 한번 영상을 시연해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시연해봤는데요.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딥페이크 앱을 이곳 태블릿 PC 안에 설치해 놨는데요. 이 태블릿 PC와 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딥페이크로 검색해서 나온 것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앱을 가동하자 다양한 여성 모델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비키니로 분류된 목록에 들어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골랐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AI가 여성의 얼굴과 업로드된 취재 기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불과 4초 만에 합성이 이루어졌고, 생성된 비디오를 내려받으면 동영상은 스마트 기기 안에 자동 저장됩니다. 또 공유하기 기능도 있어 SNS를 통한 즉각적인 공유도 가능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이 아닌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 생산자가 마음만 먹으면 보다 높은 수위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셈입니다. 네, 정말 그냥 저도 해봤는데 이게 한 앱 다운받고 설치하고 완성한 다음에 SNS로 전파까지 하는데 채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네네. 저 손이 좀 느린데도 아주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거 너무 아이들한테는 쉽게 노출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본격적인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게 딥페이크라고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인공지능의 어떤
자기 개발 학습 능력을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능력에 페이크 가짜를 붙여가지고 그런 이미지, 영상, 원래 기존에 없던 이미지나 영상을 이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 그런 걸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센터장님, 자, 영상물 제작이 사실 굉장히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걸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디페이크 방에서 어떤 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디페이크를 요청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범죄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네. 이 사람에게 유포와 제작을 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요. 또 혹은 친구를 초대하게 하고 홍보하고 공유할수록 이제 레벨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방으로 초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보다 이제 더 많은 걸 누리려면 이제 일종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공범들을 계속 생산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네. 이런 유형이 사실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일종의 다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법이 아니라 네. 그냥 기술의 접근성이 아까도 계속 네네. 얘기해 주셨지만 기술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고 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특히 이런 디지털 기기가 훨씬 익숙하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유독 많을 뿐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센터장님이 다단계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범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유형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그냥 자기도 공범이 돼버리겠네요. 예, 그렇죠. 이 수법이 악랄하다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또 네. 이런 범죄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겪어보면 더 충격이 크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처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조금 판단이 설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나 이게 더 확산이 되고 있는지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공포감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터넷 기반의 이 사회는 그 어떤 확산,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하는 그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공포를 느낀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센터장님,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고 실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보니까 합성할 수 있는 사진 딱 한 장만 있으면 그냥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온 인터넷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우리 아이들 사진 아니겠어요? 실제 부모님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저도 학부모고 네. 제 주변에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제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네. 혹은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카톡, 뭐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을 다 내리게 하고 야 앞으로 사진 올리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단속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그것이 진짜 예방법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범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 조신하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했던 불과 지금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피해자 되지 않기의 예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피해자 되지 않기의 예방법을 강조해 왔지만 저는 그 예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피해가 일어난 거라고 하는 식의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피해자 되지 않기가 아니라 이 가해자 되지 않기 그리고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모님들에게 또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딥페이크 공론화된 이후에 디지털 장애인사들이 굉장히 바빠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혹은 텔레그램에 가입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이 흔적을 지워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 최선이 이 돈 들여서 범죄 흔적 지우개가 되는 이런 공식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강요하지 말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게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변호사님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지금 변호사로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도 전직 교사긴 해요. 네. 전직 교사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대를 해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합니다. 우리 두뇌에서 자제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20세까지 계속 발달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행위자에게, 이 범죄자에게 자제력이 조금 더 발달했다면 판단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도 포함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8시간밖에 안 있지만 집에서는 또 16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변호사님이 전직 교사셨습니까? 아, 정확하게는 특수교사이긴 했습니다. 아, 아니, 특수교사도 교사죠. 네. 아, 그래서 이런 말씀. 변호사로서 여쭤봤는데 교사로서 대답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그 처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최근에 등장한 범죄다 보니까 이런 처벌들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이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그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약한 거지 수사가 약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일선에 계신 수사관님들은 현행법 음. 체계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실 수 있는 수사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딥페이크 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이 2020년 3월 24일에 새로 신설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징역 5년 이하,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네. 또 영리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범죄 같은 경우와 또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면 사기 범죄는 징역형만 따지면 1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도 못하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께서는 좀 형평성이나 다른 법 감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랑 딱 비교하니까 비교가 와닿네요. 사기 같은 경우는 징역형만 하면 10년 이하 징역인데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 가해자들, 그다음에 이 디지털 그러니까 딥페이크들 막 생산해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텔레그램 방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잡을 테면 잡아봐라 못 잡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은? 이게 지금 딥페이크가 네. 처음에는 되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복잡하고 비싸서 이제 네. 일반인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유명인이나 연예인 대상으로 네. 시작됐고, 근데 이게 지금 기술의 발전만큼 법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하라고 하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데 들어는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범죄 피해 전문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의자들을 위한 네네네. 변호사예요. 그래서 포털 검색창에 네. 디지털 성범죄만 쳐도 광고가 아. 전국의 이 로펌들이 네네. 떠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들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요. 이제 반성문 대행 그리고 그 가명 팁, 무죄 팁, 뭐 공유 같은 것들을 이제 성전 카페라고 하는 네. 성범죄 전문 카페를 아. 통해서 가해자들과 로펌 변호사들이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돈의 계급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딥페이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는다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또 가해자의 관대한 네. 이 사법부의 태도와 판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범죄 가해자들끼리의 정보 공유 그리고 네. 시장화된 성폭력 해결 방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게 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N번방 때도 네네. 그랬고 이번 딥페이크도 그렇고 심지어 사건을 보도하는 여기자들 대상으로도 딥페이크 방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도를 여기자들만 한 게 아닌데도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겟이 네네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소진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는 이제 성차별이 없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네. 있고, 근데 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해결 의지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실제 인력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 한 건이면 네. 실제 보이지 않는 사건은 100건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 온상지, 그러니까 접근이 그나마 가능했던 텔레그램 방 하나가 열렸을 때 네네. 그 수많은 가해자들 중에 극소수의 몇 사람만 잡혀요. 그리고 N번방을 위해서 N번방을 통해서 가해자들이 이미 학습한 거예요. 그때 네네. 텔레그램은 안 잡힌다라고. 네네. 네. 그때 학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엠번방 얘기도 하셨는데 그 2019년 아마 사건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관련된 딥페이크 방지법도 보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 보완된 이 방지법을 또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3월 24일부터 새로 시행된 법인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허위 영상물을 성범죄로 규정한 딥페이크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서도 반포 목적 또 유포할 의도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래요? 법에서 약간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반포의 목적, 유포할 의도가 입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입증을 이제 사실은 뭐 수사관이 하고 검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거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이제 처벌이라고 했을 네. 때 이제 이게 형사벌과 징계벌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 어쨌든 형사벌은 이제 대상이 국민 누구나 네.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 네. 징계벌은 보통 이제 조직 내 구성원 대상으로 조직의 창구 내에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가 만약에 학교에서 벌어지게 되면 이제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지만 네. 이제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이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이때 학폭으로 인정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뭐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뭐 사회봉사 이게 되게 다양한 처분들이 네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딥페이크가 성범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나 학급 네. 교체를 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피가해자가 같은 학교 그리고 물론 같은 반에서 수업 받도록 하는다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내렸으니까 해결이 됐다. 네네. 그리고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좀 학교나 교육청이 이 피가해자 분리는 좀 반드시 기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네. 피해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되니까 최근에 9월 2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입장문을 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선언적인 내용만 좀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금 아까 그 법적인 문제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어떻게 뭐 정확했습니까? 네, 아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개선된 그 방지법도 뭐 반포의 목적, 유포할 의도들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자 먼저 관련된 그 규제를 법제화한 유럽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네네. 해요. 예. 사실 저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거든요. 당사자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해가지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건 범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우리나라도 다른 영상도 아니고 특히 음란물 같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얼굴 합성을 하는 경우는 동의 없는 제작만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법감정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네. 형사 입건되도록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를 하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라서 그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네. 다르긴 해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굉장히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이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 나잡아봐라라고 하는, 사실 이제 모든 범죄에서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가 헌법 위에 촉법 있나?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자주 섞인 얘기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 대상이라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직접 묻지 않는 건데, 네. 예, 아무튼 그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변호사님 아유,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촉법 소년의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게 사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두 분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이 촉법 소년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 애들 보면 막 다 막 코셈 낳고 다 큰데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가끔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가해 행위들을 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면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네네. 시간들이 있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린 학생이라고 하는 점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형사처벌이 능사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 디지털 성범죄나 성범죄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좀 먼저 되어야 하고 네네. 그래서 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좀 선행된 이후에 네. 처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권리, 책임, 자유 뭐 다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에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통을 좀 넘겨서 변호사님, 네. 촉법 소년 기준 좀 낮추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지만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긴 네네. 합니다. 저도 촉법 소년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네. 교도소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소년원이라도 보내자라는 네네.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은 좀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만 10세면 지금 기준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만 10세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렇죠. 초등 4학년인데 이걸 1년을 줄이든 2년을 줄이든 확 뭐 5년 그렇게 줄일 수는 없을 거란 네. 말이에요. 뭐 1, 2년 줄인다고 해도 그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릴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에서 공교육을 시킨 지가 이제 2년이나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나? 초등학교에서는 그때 한글, 덧셈, 뺄셈, 구구단, 시계 보기 이런 거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근데 그 정도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소년원에 보낸다는 것은 저는 네네. 우리 사회가 그 전에 아이에게 충분히 뭘 해줬나 그럴 수 있을 그런 자격이 되는지 아이들한테 충분한 걸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그런 아이가 또 발생을 하는 건 1차적으로 가정의 실패잖아요. 네.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회의 실패고 가정에서 그럼 못했으면은 그걸 사회에서 다른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보육과 교육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지 촉법 소년부터 낮출 논의를 한다는 건 네네. 처벌하는 것부터 키우겠다는 걸로 보여가지고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 아이들이 자란 환경은 보통 보면 열악해요. 열악한 네네. 환경이고 부모님의 케어를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환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1년, 2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살아보게 하고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처벌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네. 근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제도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촉법 소년에게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은 또 소년원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년원 시설도 대부분 현재 과밀로 알고 있어요. 네네. 아이들이 수시로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교육 체계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 통제를 하는 게 급급하기 마련인데 네. 그런 또 현실은 수용 기간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또 가퇴원을 한단 네네. 말이죠. 그 구호 초봉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면 4개월 지나면 가퇴원을 할 수 네네. 있고 2년 같은 경우에도 14개월 정도가 지나면 가퇴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촉법 소년 기준만 낮춰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 보기 싫은 골칫거리를 좀 한쪽 구석으로만 치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찌됐든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 전에 네. 다른 보완을 한 네네. 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센터장님께 바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책임성을 키우게 하는 교육들, 현장의 교육, 가정의 교육, 학교의 교육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센터장님이나 변호사님의 연배는 모릅니다. 비슷하다고 추정하면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요즘에 성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나? 그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의 성교육은 오늘 주제인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만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네.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보건교사가기도 하고 네. 이제 어떤 그냥 담당 교과에 있는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외부의 강사가 전문 강사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교육 기준, 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사실 네. 교육부에서 만든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침이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순결 중심의 안전 중심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좀 없는 네네. 이제 가이드라인이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바꿔야 된다,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바꾸지 네네. 않은 채로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성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포괄적 성교육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학교마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체가 워낙 다변화돼 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때 우리는 이제 그 전화기 손으로 어떻게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우리 어른들이 너무 모른다. 맞습니다. 애들보다 너무 뒤처진다 수준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하나 이제 그 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주제였긴 합니다만 센터장님 한 해 뭐 수많은 성폭력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매년 전주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상담 통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만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22년에 약간 4,600여 건 정도였다면 네네. 2023년에 저희가 6,400여 건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고 네네. 이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를 더해서 네, 상담이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상담이 있고 실제로 법적 변호가 필요할 때는 변호사님도 많이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까 이런 의뢰들이? 예,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 사건이 지금 저도 생각이 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저만 계시는 건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다른 선배 변호사님도 계시고 동료 변호사님, 네. 후배 변호사님들도 같이 우리 성폭센터 함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중에 도와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센터장님, 사실 혹시나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그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가 뭐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네. 분도 예, 있으셨어요. 여자들만 상담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별로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고 네. 피해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네, 전화하시고 내방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 소개 기회까지 깔끔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념하고 당부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뭐 법적인 문제도 괜찮고 네. 혹시 우리 오늘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어떤 부분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조심을 하신다고 사실 어떻게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혼자서는 고민을 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의사는 뭐 그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이런 것처럼 상담은 상담사분에게 네. 여쭤봐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폭센터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1366 번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그 여성 피해자분들에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저만 해도 지금 연계된 사건 중에 남성분도 계시고 군에 입대하는 우리 장병분도 계시고 네네.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유사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네.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이거를 바깥으로 꺼내봐야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은 정말 속으로 그 썩기만 하지 네네. 감정을 드러내고 진행을 해야지 이게 나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저는 일단 저희 성폭력 예방치료센터가 21년부터 네. 전북에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딥페이크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저희 상담소로 네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딥페이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어떤 이런 영상물과 관련해서 삭제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삭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들이 네.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지역 특화 상담소에서 그런 긴급 삭제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또 기관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센터장님 해주셨던 것처럼 그 뭐랄까요, 피해자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강요하기보다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특히 우리 아이들 아직 그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이 아이들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학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